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친환경 라디오 에코살롱입니다.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시야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 검색해 주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 한 달 만에 왔는데 웰컴백. 저번 주 결방을 해가지고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쌤들? 쌤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맞아요. 벌똥님만의 특유의 목소리가 있는데 잔잔하고 그러니까 편안한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중간에 격앙되죠. 갑자기 흥분하고. 저는 오늘 영화 콘텐츠가 펭귄 블룸이잖아요. 네. 까치가 나오는. 네. 저 이 영화 보면서 저도 지금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집 앞에 실외기에 까치랑 직박구리가 매일매일 놀러 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버랩 되면서 되게 그 새들의 머릿속이 궁금한 김라마입니다. 요새 나무에 싹이 이게 튼다 해야 되나? 맞아요. 이제 트고 있죠. 그쵸. 봄이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봄이 왔다. 봄이 온 그런 기분? 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뭔가 생명이 움트는 그런 기분? 막 새들도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새들이 엄청 막 무리지어가지고 우는 거예요. 나무 위에. 맞아. 그래서 그런 거를 막 보면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새들도 아는 것 같아. 봄이 오거나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더 많이 활동적인 것 같더라고. 그쵸. 그렇죠. 그 제가 입양 보낸 호야랑 애플민트는 잘 있나요? 네, 지금 호야? 호야를 벌똥님에게 이제 입양을 했어요. 식물. 네,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고요 하나는 고요고 하나는 한밤이라고 지었어요. 고요한 밤. 네, 고요한 밤. 크리스마스쯤 혹시. 3월의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고요. 이 호야는 굉장히 꿋꿋한 식물이라고 해요. 잘 죽지 않는. 그래서 사무실에 갖다 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맞아. 사무실에 식물 갖다 놓으면 좋더라고요. 우리 올리브 쌤은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오히려 봄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맞아. 제가 최대 이슈. 목이 진짜 많이 민감해서 맞아. 오늘도 현도성.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면서 미세먼지 심한 줄 모르고 다이용 마스크를 꼈다가 이 다이용 마스크랑 그 환자 전용 마스크랑 다르잖아요, 기능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애들 빨리 급하게 수혈을 따뜻한 물로 하고 있는데 참 모르겠어요. 최근에 어제 뉴스 보니까 최악의 몽골로부터 온 황사가 중국을 덮쳐서 그게 또 한반도로 오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게 인터스텔라 저번에 봤던 영화에서 모래 폭풍 오잖아요. 그니까. 그게 마치 현실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이대로 가다가 정말 심각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새 진짜 시즌마다 최악의 기후가 닥치는 것 같아요. 황사도 최악, 한파도 최악, 홍수도 최악. 그러니까 맞아. 이게 너무 가시적으로 체감이 되니까 좀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드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잘 해야겠죠. 맞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갖고 너무 반갑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조금은 늦었지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환경 뉴스를 공유하는 시간 에코 슬로우 뉴스 코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영화가 좀 새에 관련된 영화여가지고 좀 새와 관련된 그런 뉴스를 좀 한번 정해봤어요.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갖고 죽는 그 개체 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경기도가 인구수도 많고 분포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경기도에서 많이 죽나 봐요. 그런데 좀 반갑게도 경기도에서 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새들을 그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을 이제 시도한다고 합니다. 네, 반가운 뉴스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만 800만 마리의 새들이 유리창에 충돌해서 죽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체감이 안 되는데 하루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2만 마리라고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아까 유리창 충돌로만 그런 거고 또 다른 이유로 죽어가는 새들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유리창을 이렇게 보면 아름답기도 하고 뭔가 깨끗한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 새들한테는 죽음의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가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그 두 개 꼴이 굉장히 연약하대요. 그래서 충돌하면은 그냥 바위에 계란 치는 아이고. 충격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시범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일단은 너무 좀 미약하긴 해요. 인공 구조물 2곳에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6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새들의 그 유리창에 그 5cm 간격으로 스티커를 붙이면 새들이 이걸 인지를 하고 피해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라고 이제 멋있는 그 비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경기도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면서 이 시범 사업이 시범에만 그치지 않고 정말 지속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스티커 하나로 그게 방지가 된다는 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해관계가 새들이 다르군요. 그 눈이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가능한 거 같나 봐요. 저희 집 앞에도 붙어 있는데. 그래요? 고속도로 보면은 투명 유리창에 검정색 새들 이렇게 스티커들이 독수리 모양으로 짜져 붙어 있어요. 심지어 주차장 들어가는 길목에도 유리가 아닌데도 그냥 붙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 보고 딱 그걸 보자마자 이거 새들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엄마 아빠 이거 그건가 보다 했더니 에이 아니야 이거 그냥 문이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거죠. 감수성의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는 저걸 보고 그냥 조경? 뭐 경관? 이런 건가? 그치. 하고 누군가는 저거 다 새들을 위한 거구나라고 그런 알아차림의 그런 세우는 거, 곤두 세우는 거 그런 게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비단 새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사소한 변화인데도 그죠? 그렇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게. 그 새들이 보통 날아다니는 길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길목을 깎아서 그 길목에 갑자기 없던 유통 유리의 어떤 건물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새들은 항상 뭐 몇십 년 전부터 항상 그 통로로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인간이 인공 구조물을 세우니까 몰랐고 또 유리가 있으니까 인지가 안 되고 해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가던 길을 갔을 뿐인데 맞아요. 참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조금 기운이 나고 저희가 좀 더 많이 자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그 새 얘기 나오니까 생각난 게 저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이 원래 민법상으로는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 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 사람들이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는 그런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유기견이나 이런 그런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 그런 처벌받는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고 동물병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깐깐해지고 그런다고 해서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이것도 좋은 뉴스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이 이면에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법 같은데도 사물이 아니라 존재인데도 이걸 지금에야 21세기에 한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활동가들이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노력과 그 활동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정말 그분들의 노고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또 새에 관련된 또 반려동물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 뉴스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에코 슬로우 뉴스 코너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인 벌동의 책장 시작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벌동의 책장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이것도 좀 영화 주제야 좀 연관된 걸로 좀 골라봤어요. 조한진이 저자의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제가 사실은 여러 군데 좀 소개를 많이 한 책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또 저의 좀 개인적 경험과 연결이 돼서 그랬던 좀 더 많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약간 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하고 활동가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나라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라크인지 아프가니스탄인지 뭐 이런 데를 가면서 약간 험한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을 가도 어디를 가도 이게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엄청난 통증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병원도 다니고 온갖 방법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공감이 갔던 거는 저도 이제 그 족저근막염에 걸리면서 이제 병원을 다니고 온갖 방법을 썼는데 이 병원에서 얼마나 환자를 환자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소비자라고만 생각이 돼서 의사 눈은 한 10초? 10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니터만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고 이제 말 한마디도 뭔가 이렇게 위로의 말은커녕 굉장히 어떻게 하면은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게 할까. 온갖 것들을 막 다 제시하는 그런 것들. 영업을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건 이제 병원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시선들이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몸 관리 좀 잘하지. 이런다거나. 개인의 책임으로. 네, 개인의 책임. 또 이제 아픈 사람은 내가 좀 그동안 잘하지 왜 못했을까라는 개인에게 너무 죄책감과 책임의식을 돌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바로 그 사회적 시선, 기회 상실, 아픔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그런 제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이러면은 마치 그 사회적 권력이나 차별과도 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빈곤층일수록 훨씬 질병이나 이런 차별에 노출이 되기 쉽잖아요. 사람들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죠. 그런데 질병을 개인의 그 책임으로 돌리는 문화에 우리가 너무 좀 익숙해진 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이런 정상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미디어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않은 뭔가 나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 이런 것도 들기도 하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병원에 뭐 근무하셨던 분도 계시고. 저는 확실히 그 건강함과 건강하지 않음, 정상과 비정상성에 대한 생각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누구든 일생의 한순간에는 반드시 아픈 순간이 오고 그게 몸이든 정신이든 혹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몸이 아파지기도 하고 어쨌든 혹은 뭐 이 사회에서 정의되는 장애의 기준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장애를 앓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건강함이라는 건 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은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약함이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네요. 약간 건강한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꾸미고 노력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아픈 사람인데 아픈 사람이 되게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 병가 낼 때 죄송스럽게 병가 내고 맞아. 그것도 그렇고 내가 뭔가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특히 한국인들이 조금 더 그런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으려는 그런 맞아. 좀 경향이 심해서 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아플 수 있는 자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지 못했어. 제목이 너무 저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되게 와닿고 이걸로 인해서 이 작가님이자 감독님이신데 연관지어서 연극도 나오고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데 그 이제 몸이 힘든 거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다 연극에 출연진으로 나와갖고 연극을 해서 계속 이걸 이어가는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올리브도 이런 경험 있어요? 아픈데 그걸 표현하지 못했던. 저 최근에 아팠죠, 제가. 아팠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저는 이 책 말고 아무튼 반려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무튼 시리즈에서
아무튼 반려병이라는 책에 대해서 읽었는데 병이 반려병인 거. 그쵸. 항상 그 작가분은 이제 골골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심한 병이 아니라 잔병 치레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 관한 책인데 너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건강한 게 아니라 저도 잔병이 은근 많은 스타일이어서. 근데 읽으면서 하나 결심했던 건 약속을 미리 잡는 것보다 그때 가서 너 상황 보고 다시 얘기하자라고 말하는 거? 제가 원래 약속 잡는 거 미리미리 잡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내 스케줄을 뺄 수 있으니까. 근데 아픈 사람한테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맞아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프다고 하면 또 아파? 나라와의 약속은 약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물어보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 같아서 또 아파라니. 또 아파라는 말 은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너무 상처다. 근데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만날 때마다 특히 어떤 특정 집단에서 자꾸 빠지게 되면 또 아파? 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어요. 너 우리 싫어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다 되는 거죠. 근데 너무하다. 진짜 친구면은 기다려줄 것 같은데 그 속도를. 그렇겠죠. 근데 저라도 사실 좀 의심은 하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설마 내가 혹시 싫은 건가? 혹시 꾀병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 혹시 싫어서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주 아프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그래서 좀 더 그 사람 상대방 아픈 몸에 대해서 좀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 그 실제로 안 아픈 사람들이 약속을 회피하기 위해 아프다는 핑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아픈 사람들이 피해를 좀 보는 게 아닌가. 양치기 소년처럼.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벌통의 책장 책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덕질 생활로 들어가서 오늘의 메인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에코 살롱에서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스포일러를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영화의 제목은 펭귄 블룸이에요. 펭귄. 네. 실화에 기반을 한 영화고요. 제목은 펭귄이 들어가지만 펭귄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완전. 맞아.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샘 블룸인데요. 이 여성은 남편과 세 아들과 호주 바닷가에서 직업은 또 간호사고 서핑 같은 것들을 좋아하면서 운동도 좋아하고 굉장히 액티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성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가족들이랑 태국의 한 휴양지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 난간에서 한순간에 그냥 추락해갖고 다시는 걸을 수 없는 이제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가족들이 너무 따스하고 또 되게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녀에게는 정말 아무 힘이 되지 못하고 계속 절망 속에서 갇혀 지내요. 그런데 우연히 상처 입은 까치 한 마리가 찾아들면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에게 희망의 그 빛이 되어준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은혜 갚은 까치? 그렇게 그러네.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국 은혜가 된 까치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 엄청 울었어요. 그래. 보면서 진짜요? 뭔가 저의 감성 포인트를 건드렸나 봐요. 이게 어딘가. 오. 그래가지고 엄청 울었고 제가 마치 막 참 신기한 게 탱이가 막 우는 그 씬에서 갑자기 고양이가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이고. 보니까 제가 우니까 막 씬에서 막 보면서 막 우니까 얘가 옆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같이 울면서. 그래서 얼떨결에 펭귄하고 저하고 고양이가 다 우는 펭귄도 울고 나도 울고 고양이도 울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저도 좋긴 좋았는데 뭔가 보면서 집안이 되게 요복하다. 맞아. 집이 정말 좋네. 왜 이렇게 좋지? 약간 저는 요새 약간 좀 삐뚤어진 시선인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할 영화가 그렇지 않은 비주류의 사람들을 담은 영화다 보니까 그냥 만약에 정말 가족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도 조금 더 넣고, 왜냐면 저는 정말
딱히 일부 장면만 들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 아들도 3명이나 있는데 나머지 2아들의 서사는 나오지 않았고 남편의 서사도 나오지 않았고 주인공의 서사만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주변 인물들의 심리도 조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었고 또 이 갑자기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하는 사회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는 것도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로지 이 주인공의 그 극복과 그런 것들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전 자연스럽게 조금 뭔가 조금 더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동화처럼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영화 자체가. 그래서 물론 이게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적으로 그려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동화 같지 않았나. 그래서 까치와 이 가족들이 어떻게 그냥 서로 교감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되게 그냥 아름다운 동화 같은 영화 같았고 진짜 올리브쌤 말대로 그 실체 낱낱의 이런 고통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덜 표현이 됐던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여서 더 좋았어요. 뭐가 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회적인 이슈를 안 끌어가서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장애를 그저 삶에서 마주칠 수 있는 수많은 역경과 상실 중에 하나로 표현해서 전 더 좋았고 그 포인트가 좋았고 오히려 너무 이 장애한 가족에게 닥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게 장애라는 이유로 너무 어둡게 풀어가지 않아서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담백함, 약간 그게 오히려 좀 담담하게 바라봐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오히려 호감이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았는데 물론 이제 다 다루면 좋겠지만 이 감독이 의도한 거는 뭔가 그런 주인공과 그 가족들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내면의 변화의 과정을 좀 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주인공 관점보다는 그 주변의 그 가족들과 또 그 나오는 재활치료사 뭐 게이 이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저는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거기 이제 아들의 관점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의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저는 좀 느껴져가지고 그런 조금 개인적인 관점들이 많이 보여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여담인데 이 나오미 와츠가 사실은 그 한 10년, 20년 전에 굉장히 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미의 어떤 기준처럼 미의 상징. 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한 50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나이 또래의 배우 같지 않은 자연스러운 얼굴로 나온 게 그 자체가 또 저한테는 되게 좀 의미가 있었고 나오미 와츠를 좀 더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됐고 알아보니까 이번 영화에서도 좀 제작자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멋지다 여자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 배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그리고 가족의 시점도 아까 올리브 쌤이 말한 것처럼 궁금하긴 했던 게 장애가 있는 어떤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 좀 헌신해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 압박감이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것이 사회적 책임보다는 가족이 헌신하고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는 좀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하는 남편의 모습이 되게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 같이 가족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남편이 토로하잖아요. 자기가 겪는 나는 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밝은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어둡게 대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토로하는 그 장면에서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원래 이제 주인공의 관점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가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 이야기부터 할게요. 그 남편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처럼 이제 부인이 굉장히 중증 장애를 가지게 된 거죠. 너무 사랑하는 부인인데, 그러니까 그 대사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즐거워해야 되고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고 내가 지금 너무 슬퍼하는 건 아닌가 기뻐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그 남편한테는 굉장히 미묘하게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고 또 그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자책감에 시달리잖아요. 맞아. 그게 잘못이 아닌데도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그런 또 큰아들 입장이 있었고 또 근데 여기서 엄마를 빼놓을 수가 없죠. 딸을 너무 사랑해서 걱정하긴 하는데 그 걱정하고 하는 말투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약간 비수가 돼서 야 불나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거. 그리고 거기서 막 이런 말도 있었어요. 쟤는 걷지도 못하잖아 막 이러고 뭐 병신은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맞아.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엄마 부분이 있어서 좀 되게 좋았던 게 되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지혜롭고 자애로운 어머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현실적인 엄마 캐릭터였어.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아프다 보면은 그 주변인과의 관계를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프신 경험 있겠죠? 다? 아니면 이렇게 좀 크게 아파보신 적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뭐 입원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몇 주 동안 뭐 꼼짝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거나. 올리브 최근에 아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심하게 아픈 게 아니라 근육통이었고요. 저 어렸을 때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놀다가 한 번쯤 다치잖아요. 크게. 근데 이제 친구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그 공사에서 나온 부품이 있었어요. 엄청 두꺼운 쇠 파이프였는데 그거를 그네 타고 있던 저한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약간 뭐라 하지 여기를? 관자놀이 쪽을 맞아서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이 머리를 꼬맸어요. 그래 보였다. 근데 그 반응도 지금 생각해 웃긴 게 제 반응도 그냥 머리 이러고 가가지고 엄마 나 머리에서 피 난다 뭐 이런 그런 반응이었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오픈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걸 편집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머리를 꼬매다가 이거를 마취를 못해요. 그래서 생으로 꼬매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몸부림을 쳤는데 그때 한 8살, 7살쯤 됐어요. 근데 너무 아파서 몸부림 치다가 그 의사쌤이 거기 계셨는데 의사쌤의 아주 그 의사쌤을 제가 때린 거예요. 그 어떤 특정 부분을. 그래가지고 의사쌤도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엄마는 의사쌤한테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는 또 왜 너무 아파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정말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던 저의 어떤 아픔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모르겠어요. 이 아픔을 제가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그냥 그 정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 엄청 큰 트라우마였나 보다. 기억이었나 보다.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유는 결국엔 그 아픔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나름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게 아닐까. 기억하는 한 가장 크고 아팠던 고통이겠네요. 좀 생생했어요. 안 하고 꼬매다니. 라마 쌤은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저는 딱 한 번. 제가 사실은 잔병치가 별로 없어요. 뭐 수술이나 뭐 이런 것도 거의 잘 안 해봤는데 뼈도 한 번도 안 부러져갖고 완전히 되게 약간 곱게 자랐는데 곱게 자란 건지 튼튼한 건지 튼튼한가? 통뼈인가? 근데 몇 년 전에 한 4년 전쯤에 아침에 워밍업도 잘 안 한 상태에서 헬스장 가서 런지를 하다가 엄지발가락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아팠겠다. 런지를 하고 나서 엄지가 아프네 했는데 그게 한 하루 이틀 가더니 어느 날인가 걷지 못할 정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다. 근데 그때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때 막 반깁스를 하고 많이 걸으면 안 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출퇴근해야 되니까 그냥 걸어 다니고 생활할 대로 했죠. 또 나중에 막 염증까지 생겨가지고 너무 아픈데 그때 제가 또 부산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한여름에 해운대에 출장을 갔는데 발은 이제 또 물에 못 담그니까 그 발을 이끌고 또 출장을 다니고 또 편한 옷은 못 입고 출장이니까 정장 입어야 되고 너무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땀도 나고 그래서 막 되게 현타 와서 내가 지금 이 발을 가지고 뭘 하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막 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아파본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 막 그런데 사실
그건 나의 문제지 주변인들은 아프지 않고 사실 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되게 외롭더라고요. 아픈 게 결국 외로운 문제구나라는 게 막 그때 처음 느꼈고 그 이후로 운동 전에 워밍업이 되게 중요하다. 아 진짜 인정. 진짜. 이래서 준비 운동을 하는구나.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 선수들이 이래서 부상을 당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경험이었죠. 지금 라마쌤이 발가락 인대가 늘어 다치고 나서 그걸로 인한 어떤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인데 실제는 마음이 너무 외로워서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주인공 샘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발가락 인대 때문에 그랬는데 하반신이 지금 마비가 된 상태잖아요. 완전히 액티브했던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완전 절망 속에 있으면서 한낮인데도 막 커튼 계속 깜깜하게 쳐놓고 집에만 있고 방에만 있고 그리고 그런데 나오미 워츠는 계속 괜찮다 그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대사가 바로 괜찮다였는데 하나도 괜찮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렇게 서포팅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그 샘이 계속 절망 속에만 있었는데 이거 보면서 좀 여러분도 어떤 느낌 드셨어요? 통이 주는 절망감. 일단 커튼 치는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물론 발가락 인대 늘어났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었긴 한데 아니 나는 나가지 못하고 디자인이 저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딱 마침 그 집이 바다 앞에 있는 되게 아름다운 절경 앞에 있는 집인데 등대가 있고 햇빛이 이렇게 반짝이고 파도가 치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연이 아닌 거잖아요. 너무 그 반짝이는 햇빛이 미웠을 것 같아요. 그 괴리가 너무 크니까. 내게 아니야. 내가 누리던 자연이 아니야. 나를 이제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이 주인공이 가장 크게 상실했던 게 일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누려왔던 거를 이제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외출한 집에 혼자 남겨져 있는 모습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아이가 아픈데 엄마를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아빠를 부른다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너무나 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게 들고 어쩌면 가장 아픈 거는 일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아픈 상실. 다른 일상을 더 이상 아직은 자신의 일상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겠죠. 휠체어를 타고 자연을 누리는 것도 이제 그녀의 일상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 전의 일상을 놓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 권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잖아요. 맞아. 우리의 어떤 일상 속의 어떤 예를 들어 책상의 높이라던가 막 이런 거 하나하나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냥 밖에 나가서 커피를 카페에 가서 주문하는 것부터 해서 TV를 보고 영화를 보는 것 모든 일상들이 외로움을 충분히 느끼고 애도할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흔히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것과 굉장히 슬퍼해야 된다는 어떤 강요를 동시에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우울해서 이렇게 처져 있으면 그러지 마, 힘내야지, 어떻게든 극복해야지 이런 말을 듣거나 아니면은 혹은 그냥 뭐 중립적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도 근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더 슬퍼할 것을 좀 요구하는 감정조차도 조금 어떤 정상성에 의해서 완전히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쌓여가지고 외로움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 얘기하신 애도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 얘기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이제 쌤이 나중에 이제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게 뭐 까치의 도움일지 주변의 도움일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그 어쨌든 그게 한 1년 기간이었나요? 그 정도의 자기의 그 절망감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흘러간 시간이 있었기에 또 회복이 된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그 펭귄 블룸을 보면서 또 아픈 그 주인공 샘의 이야기, 또 그 주변 가족들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생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펭귄 너무 귀엽죠. 맞지.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좀 가장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거는 펭귄이 사실 쌤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데려왔을 때 가족들 모두는 되게 좋아했는데 이름 붙이지 말라고. 이름도 안 부르고 계속 새야 막 이러잖아요. 왜냐면은 또 게다가 그런 이제 펭귄인데 똥 아무 데서나 싸잖아요. 새들은 그 관략근 조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기 새니까 계속 시끄럽게 물어대고. 그래서 쌤이 계속 이제 커튼 탁 쳐놓고 침대에서 누워만 있었고 싶었는데 듣기 싫어갖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거실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 펭귄 어쩔 수 없이 돌보는 거죠. 굶길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느꼈던 거는 나한테 귀찮은가 어떤 고통 막 짜증나는 존재가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말썽꾸러기 펭귄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밥을 주면서 서서히 자기 일상도 조금씩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게 동물이 주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철든 아들들이 있고 그렇게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는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주 미세하게 뭔가 판단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쌤은.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동물한테 위로를 받는 거는 그 무심하고 아무 생각 없는 듯한 그 계산되지 않은. 네, 계산되지 않고 그냥 늘 그냥 곁에 있어서 그런 거에 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조금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고양이를 만났을 때 좀 그런 느낌이 강했었어요. 알로가 제가 조금 힘든 그때가 시기였는데 이제 걔를 구조하면서 굉장히 약간 이게 좀 펭귄이랑 비슷하게 까까까 울어대고 밤에 잠 안 자고 하는데 걔를 돌보고 그냥 내 곁에 있는 그 알로 덕분에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동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나 말 못하는 어떤 존재에게 이렇게 위로를 좀 받으신 적 있나요? 저는 왜 위로를 받는가 동식물 돌보는 거에 대해서 돌보면서 어쩌면 내가 돌봄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이유는 사실 내 스스로가 돌봄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제가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뭔가 내 안에 돌봄받지 못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포용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면 내가 이렇게 받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 이유가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애를 돌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돌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 펭귄도 쌤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벌똥쌤 말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갔던 게 가족들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마음껏 좋아해도 되나?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그게 배려긴 하지만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의 계산을 하고 나오는 행동들인데 그게 오히려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쌤한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인 거예요. 맞아. 이게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대할 때 편하게 대하면 좋을 텐데 나의 이런 상태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뭔가를 고민하고 한 행동을 하니까 그게 불편한데 까치는 아니 펭귄은 그냥 배고프니까 계속 우는 거잖아요. 나 배고파 먹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런 고민해요. 힘들어하고 밥을 안 먹고 막 식음전폐할 때 그냥 둬야 되나 아니면은 우박스럽게라도 끄집어내서 야 그냥 밥 먹어 너 그러다 죽어 이러면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펭귄은 좀 그런 우악스러운 친구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부러워요. 나름 배려한답시고 좀
이렇게 내버려 뒀는데 오히려 우악스러움이 더 필요했던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항상 그런 배려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가끔 또 그래서 우악스럽게 하는데 엄청 민폐고 친구 너무 싫어하고. 그 여기서 엄마가 약간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사랑해서 뭔가를 계속 밝게. 하지만 계속 뭔가 언어적으로 더 상처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러니까 좀 진짜. 그때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좀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데 그런 계산이 너무 어려운데 펭귄은 그냥 마이베이 귀여워. 저는 이제 동물보다는 식물이나 자연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꼭 하는 루틴이 산책이에요. 산책. 너무 힘들고 고민이 많을 때는 항상 혼자 산책을 하면서 그냥 좀 생각하고 그 고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그냥 경치 보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게 굳이 어떤 존재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분위기, 정말 조용한 분위기. 그래서 그냥 자연이 주는 자연적인 ASMR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위로가 되는. 그래서 자연 치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저는 그래서 너튜브로도 심지어 잘 때도 자연 소리 이렇게 찾아서 들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데 참 이런 것들, 그러니까 힘들 때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나한테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존재라는 말 너무 좋지 않아요? 존재. 전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존재하다. 나의 존재, 너의 존재 할 때 그냥 뭐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뭐 똑똑하다라는 모든 그런 형용사를 떼고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느낌?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런 면에서도 식물도 참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산책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산책하면서 좋은 게 그 나무를 보면은 그냥 늘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 자리에. 맞아. 그 자리에 있는데 뭐 꽃을 피고 뭐 낙엽이 지고 또 가지가 또 앙상하게 있어도 계속 그 자리에서 순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공감이 가기도 하고 그냥 우리도 그냥 그런 일부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무한테도 좀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봄이 오면서 저희 그 베란다 텃밭에 각종 채소 모종을 심었거든요. 네. 상추, 뭐 토마토 이런 애들 심었는데 걔네들도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재밌다.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의미가. 그냥 그 감정 표현이 되게 뚜렷하다고 해야 되나? 물을 안 주면 목말라 이러면서 이렇게 쭉 맞아. 퍼지고 물을 주면은 이렇게 생기뒀다가 맞아. 많이 주면 너무 많아 이러면서 다시 처지고 되게 그냥 그게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너무 지금 뭔가 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찌릿찌릿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물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 같고 식물이 진짜 약간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만큼 아웃풋이 되게 솔직한? 직설적이라 해야 되나? 직설적인 그런 대상이어서 그 식물이랑 이렇게 교감을 하다 보면은 되게 진짜 좀 나의 뭐라 해야지 이거 껍데기를 좀 벗어내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힐링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솔직하다라는 식물이 솔직하다는 표현 자체도 너무 신선한 데다가 되게 너무 감동이네요. 디맨딩하고 솔직히.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게 또 쌤 이야기가 떠오르는 게 지금 식물도 솔직하고 그 다음에 솔직한 게 이제 동물이잖아요. 까치 그냥 울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 쌤은 계속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뭐 조금 아프거나 뭐 불편한 게 생기면 괜찮아 이런데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인간은 왜 그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할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게 되네요. 맞아요. 막 말할 때
괜찮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약간의 위열과 지금 46.7도거든? 46.7도에 약간 지금 엉덩이 쪽에 근육통이 좀 와.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나한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닌데 오늘 약속을 취소했으면 해. 말줄임표가 너무 많죠. 우리가 실제 모든 사람이 직설적인 세상이면 너무 웃기겠다. 맞아. 비슷한 영화 있었던 맞아. 것 같아. 거짓말 안 하는 영화. 맞아.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너무 거짓말의 발명?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좀 되게 엉뚱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들어와요. 안녕, 학교가 잘 지냈어? 나 못 지냈는데 너랑 만나니까 더 어색해. 막 이런 식으로. 맞아. 엄청 소리 지르고 들어오자마자 망했다. 이러면서 아깨. 재밌네요. 이거와 좀 연장선에서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좀 어떨지 상상해보고 싶어요. 근데 분명히 인간이 그렇지 않게 진화되어 또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펭귄 블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덕질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들 한 줄 평 준비되셨나요? 제일 긴장하는 순간. 가장 힘주는 코너. 맞아. 힘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저 김남아가 먼저 가보자면 그 첫째 아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왜 이 일이 엄마에게 일어났었을까? 이제 확률적인 얘기도 막 하면서 왜 나여야 했을까? 왜 우리 엄마여야 했을까라는 질문하는데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런 질문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을 계속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올리브쌤. 네, 올리브의 한 줄평은 좀 더 여유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인데요. 누군가의 아픔을 돌보거나 알아챌 여유가 있다면, 그래서 서로에게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형 병원과 동네 병원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는데, 대형 병원에서는 이제 약간 환자가 컨베이어 벨트처럼 정말 접수, 수납, 뭐 진료 끝 이렇게 되는 느낌이었다면, 동네 병원은 뭐랄까 둥글레차 마시면서 단소도 나누고 의사쌤이 애기들한테 치과 가면은 막 여기 보자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정답게 놀기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그냥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좀 더 여유롭게 환자와 그 의사가 주체 대 주체로 존재하는 게 조금 더, 그게 좀 더 아픔이 있든 없든 좀 더 괜찮은, 좋은, 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알아채주는 관계 그리고 여유로운 사회가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힘들이는 요새 제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사건이 딱 어떤 뭐 슬픈 일이라던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과 경험과 생각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강해 보이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논리적이고 지적인 방식으로 돌파하려고 했던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도 혹은 논리적이지도 강하지도 않은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요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더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약한 부분, 그런 연약하고 수많은 감정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더 들여다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더 존재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까 얘기한 또 다시 식물로 돌아가는 식물에게 솔직함을 좀 배워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몸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편이어갖고 되게 공감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의 내 몸도 정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지금 뭔가 정상이 아니야, 나는 건강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그 흔들리는 삶 위에 놓인 많은 분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벌동, 김남아, 올리브, 함드릴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 남숨에 에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